안녕하십니까. 저는 일공학원 대표이사 맡고 있는 길광남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분당 최인규 대표하고는 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고, 대학원에서 그냥 같이 동문수학했던 사이입니다. 나이 차이는 조금 있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 대표는 이제 한국 입시 쪽으로만 쭉 하셨던 분이고, 저는 일본 유학 쪽으로만 했던 사람이고, 그래가지고, 공통점이라든가 접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국내 입시는 이렇게 하는구나, 저는 일본 입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각자가 가다가, 최근 들어서 한 2, 3년 전부터 최 대표가 부쩍 일본 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데, 저도 동의하는 게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전에는 의욕도 있고, 보람도 있고, 긍지도 있고 그랬는데, 점점 더 학생들을 바라보면은, 이 학생들을 과연 어떻게 대학을 진학시킬까는 걱정이 앞선다라는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한 1, 2, 3등급 학생도 대학 가는 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은, 과연 4, 5, 6등급 밑에 중위권, 중간 학생들은,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럼 더더군다나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은 더 갈 곳이 막막한 거죠. 이런 한국 입시를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이제 일본 유학, 사비 유학을 하면서 제일 첫 번에, 이제 학생을 합격시켰던 그 학생이 이제 기억이 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신문에 광고를, 저희 학원 광고를 낼 때 쓴 글인데, 굉장히 오래된 글이죠. 그때 이제 제 심정이에요, 그냥 그때. 이 학생이 진선여고 학생이었는데, 1학년 때 중학교 때까지 좀 하는 줄 알았대요. 아버지 얘기가 좀 하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딱 처음 1학기 때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7등급이 나온 거예요. 진선여고에서. 그래서 그 아빠가 저하고 좀 아는 사이인 분인데, 그래서 7등급이라는 거를 1학년 1학기 때 7등급이라는 걸 이제 받아보고 나서 이제 앞이 콱 막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원을 하니까, 일본 입시인지 한국 입시인지도 모르고 제가 학원을 하니까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가감히 그랬죠. 야, 7등급이면 한국 대학 못 가니까, 일본 대학 보내자. 그래서 저 학생을 이제 처음 받아보고 나서, 저 학생을 처음 이제 받고 나서 이제 제가 받은 날로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 제가 저런 학생, 저 정도 된 학생들도 공부해가지고 일본 대학 보낼 수가 있는데, 애가 공부를 안 하는데 제가 아무리 무슨 재주가 있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하고 살살 이제 꼬드기기 시작을 한 거죠. 꼬드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다른 공부 하나도 하지 말고 일본어만 하자 그랬어요. 다른 공부 하나도 하지 말고 일본어만 해가지고 일본어만 해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다른 공부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일본어만 하기로 이제 합의를 봤어요. 저 학생하고. 합의를 봐서 일본어로 공부를 시키고 그러는데, 일본어를 하면서 의외로 여학생인데 의외로 또 일본어에 흥미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만 계속 시킨 거죠. 그래서 일본어를 그냥 한 1년 정도 일본어만 시켰어요. 다른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래서 하니까, 일본어를 이제 1년 하니까 이제 곧잘 하게 된 거예요. 영어는 우리가 한 10년 공부해도 말 한마디 못할 수도 있지만,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하지만, 일본어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면은 말도 다 하고 그 책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자신감을 얻게 된 거예요. 일본어를 잘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살살 이제 꼬드겨가지고 2학년 이제 여름방학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른 공부들도 좀 하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일본어를 잘하니까 조금의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하게 됐고, 종합 과목도 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일본 시험, 저는 설마 하고 이제 한번 보라고 했는데, 기이오 대학에 덜컥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학생을 이제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던 게 이제 그 사비 유학에 대해서, 일본 유학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뒤에 또 자세히 또 뭐 나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일공학원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 유학이 있어가지고 명문대학에 제일 많이 보내는 그 학원이고, 저는 뒤에 표에 나오면 이제 대학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본의 대학 중에서 상위에서 한 30여 개? 좀 많다면 한 40여 개? 저도 30개 이내 이해 대학은 제가 학생들을 거의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정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일본 명문대학으로 이제 가게 되고, 조금만 공부시키거나 아니면 그 학생의 특징을 발견해가지고 이 학생이 영어를 잘한다면, 이 학생이 수학을 잘한다면, 이 학생이 일본을 잘한다면 해가지고 각자 보낼 수 있는 명문대학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명문대학 많이 보내는 학원이라고 자임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공대 국비학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5년 동안 생활비, 학비를 다 재주는 이제 정부 차원의 이제 그 장학제도가 있는데, 1년에 100명 뽑습니다. 100명 뽑는데 저희 학원 학생, 제가 1년에 제일 합격 못했을 때 92명. 보통 제일 많이 합격시켰을 때 100명 중에서 96명 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94명 정도, 5명 정도는 합격시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이 합격시키는 이유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학원밖에는 이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학원들은 다 이제 없어지고 저희만 지금 하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학원 학생들이 95%의 합격률을 보이면서 오히려 피해를 보는, 떨어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교들이 과고입니다. 과고 영재학교. 저희 학원 애들은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과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은 저희 학원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 학생에, 그것도 이과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2등급, 3등급, 심지어 4등급 애들도 오고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공부해가지고 과고 학생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우리가 이 정도 실적을 올리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죠. 열심히 공부 가르치는 것밖에. 공부 많이 하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고, 지금 저희가 이제 이런 쪽에서는 최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문부성 장학생이랑 또 이게 일본 정부에서 하는 장학시험인데, 이 시험에서도 이제 이과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합격하는 이과생들은 100%다 저희 학원 학생들이고, 이제 문과는 한 60% 정도, 이제 외고 학생들이 또 시험 보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 매년 이제 입시생들을 가르쳐 보게 되면은, 저희가 매년 이제 2월 달인 3월 달 되면은 걱정을 해요. 왜 그렇냐면은, 다른 학원들은 학생들 중에서 뭐 떨어진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또 다시 재수하기도 하고, 뭐 삼수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원생들이 계속 이제 이어서 내려오는데, 저희 학원은 떨어지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저희 학원 학생들 중에서 이제 진학 못한 학생이 딱 2명만 진학 못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진학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대학 진학에 있어서는 저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친구는 저희 큰 아들입니다. 저희 큰 아들인데 사진이 선명하지 않은데요. 가운 입었죠? 서울대 경제학 박사입니다. 얘는 2년 전에 이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얘가 일본 츠쿠바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그냥 일본 유학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고,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좋다 그러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얘는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인데, 이 옆에 계신 분은 하토야마 전 총리인데요. 작년에 우리나라 8.15 때 서대문용소에 와서 이제 무릎 꿇고 사죄했던 아주 한국을 잘 친한 일본 총리 중에 한 분이죠. 총리인데,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쪽이 이제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은 일본 토호쿠 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서울대에서 경제학 교통공학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이 딱 둘입니다. 딱 둘인데, 둘 다 이제 일본에서 학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유학을 보냈던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대에 유학은 그냥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학은 정말 유학이 필요하고 국제화 시대에 뭐 한국에서 이렇게 뭐 대학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넓은 세계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저희 큰애가 중학교 때, 그게 80년 후가 90년대군요. 90년대 중반 정도에 유학 광풍이 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치동에 살았었는데, 자고 나면은 다 중학교 때인데, 조기 유학 붐이라고 했는데, 저는 유학을 안 보냈습니다. 왜 유학을 안 보냈냐면은, 유학은 무조건 안 된다. 그 이유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도 고생을 했는데, 중학교 애를 미국에 가서 유학을 보낸다?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등학생도 마찬가지. 제가 대학 졸업하고 갔는데도 고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기 유학은 무조건 안 된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큰애는 영동고등학교 나오고 둘째는 청담고등학교 나왔는데, 과거도 또 안 된다. 뭐 특목고도 안 된다. 저는 왜 그러면 옛날에 제가 저 시골 출신입니다만은 시골에서 그냥 제가 아마 시골에서 그냥 조금 놀면서 공부해도 서울대 쉽게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에 뭐 명문고등학교라는 데 와가지고 아주 엄청 고생을 했던 아픔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뭐 고등학교에서 하위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어가지고 특목고는 무조건 안 된다. 유학도 안 된다. 다 제 경험에서 나온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 정도 되면 좀 괜찮겠다. 이제 미국 유학 같은 경우에 지금 진짜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유학이 지금 굉장히 투자 대비 효과가 지금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유학은 좀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선진국에서 유학을 해야 될 거라면은 일본 유학도 괜찮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일본을 보내게 된 거고요. 보내고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장점은 많기 때문에 제가 뒷페이지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저는 한 30년 정도 됩니다. 30년 전에 일본, 중국, 한국에 있는 젊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의기투합해가지고 베세토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베세토 포럼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도 베세토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아까 나왔던 하토야마 총리도 30년 전에 저희 같은 멤버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는 이제 베이징, 서울, 도쿄가 이제 중심이 되는 동북아 시대의 베세토의 어떤 블록이 형성되지 않겠냐 해서, 미국 쪽도 좋지만 이 한자 문화권의 이런 쪽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우리 아이들 시대 때는. 그래서 이제 보냈고, 그다음에 한국 대학에 못마땅해서 보냈다라는 표현은 좀 그래서 제가 너무 표현이 좀 정난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캐션 마크를 좀 쳤는데요. 저는 대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무엇을 했느냐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대학 다닐 때 내가 뭘 했느냐.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아마 데모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유신시대 때 제가 대학을 다녀가지고 데모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학교 끝나고 나면은 당구 엄청 쳤던 것 같아요. 당구장에. 그 다음에 날이 어둑어둑해지면은 술 마시러 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말 되면은 조금 날 좋으면은 야전 저축 들고 기타 들고 뭐 강촌으로 놀러 다니고, 또 서울 근교로 이제 다니고, 방학 때 되면은 배낭 메고 캠핑 다니고, 그 다음이 공부 같아요. 공부도 그냥, 저희는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학교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시험 기간 때 되면은 레포트 내라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시험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고, 이런 거 낼 거니까 공부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제 시험 보기도 하고. 근데 저희 시대 때는 그랬더라도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은,
그 대학에서 과연 어떤 것을 배울 것이냐, 뭐 대단한 것을 배울 것 같이 생각을 했지만 막상 대학 들어가서 4년이라는 생활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게 아닌데, 유학을 가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유학을 가서 보니까 제가 대학 생활을 잘한 거예요. 왜 잘했냐면은 대학 생활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돼서 사회로 나오기 전 학생들을 그 성숙한 사회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것을 하는 게 이제 대학의 기능이더라고요. 선진국에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일본 유학에 있어가지고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일본은 그 지금 취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 대학, 4년제 대학, 아주 안 좋은 대학까지 포함해가지고, 여하튼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95%입니다. 95%면은 원하는 학생들은 다 이제 취업하고, 한 5%는 뭐 고시 공부하느라고 취업 안 하거나, 아니 뭐 가업을 있거나 안 하거나, 난 취업하기 싫어 그래서 안 하거나, 이런 학생 제외하고는 다 취업을 한다는 거죠. 또 상위권 명문 대학들은 갈 곳을 이제 골라서 가는 정도, 이런 정도의 그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대학 생활 자체가 우리나라 대학하고 일본 대학하고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대학은 지금 완전히 뭐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취업에 매몰되어 있거든요. 취업에 매몰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취업에 걱정이 없으니까 대학 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대학 생활이라는 것이 캠퍼스 라이프잖아요. 그 대학 생활을 즐겨야지, 뭐 공부만 하는 건 대학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다양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좀 미래도 좀 생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일본 유학의 장점이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꼽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일본에서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커리큘럼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의 그 학부 커리큘럼보다도 일본 커리큘럼이 저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저도 프랑스에서도 소르본에서도 공부했기 때문에 유럽 그 공부 학문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알지는 못해요. 소르본에서 한 1년 반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럽 쪽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은 일본이 가장 우수하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일본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얘가 대학 들어갈 때는 건축가가 꿈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토호쿠 대학을 갔는데 사회환경계로 들어갑니다. 사회환경계는 건축, 토목, 도시공학이 있는 계열인데 1학년 때 공부해보고 2학년에 올라갈 때 이제 학과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공학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 1학년 때 공부해보니까 건축가가 꿈이었지만 건축은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 그래가지고 도시공학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공학과에서 이제 한 1년 동안 공부하고 3학년에 올라갈 때 도시계획, 뭐 도시설계, 뭐 도시경제학, 뭐 교통공학, 뭐 해서 전공이 몇 개 나눠지게 되는데 교통공학을 전공하게 됐고요. 그래서 4학년 때는 일본의 대학의 4학년들, 적어도 그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들은 4학년 때 이렇게 뭐 그런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연구실로, 교수 연구실로 한 명씩 다 배치가 돼가지고 연구실에서 1년 동안 그 졸업 논문 씁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졸업 논문이 통과되어야지만 졸업을 해요. 졸업 논문 통과하는 게 우리나라 그 박사학위 논문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도교수 뭐 학부는 지금 논문이 없고 이제 대학원 석사, 박사 이제 논문이 있지만 석사 논문도 그냥 지도교수가 그냥 도장 찍어주면은 그냥 졸업하는 학위 받는 거거든요. 학위 논문의 퀄리티가 어떻게 됐든지 그거는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부, 그러니까 대학원 석사 논문은 지금 제가 뭐 감히 얘기하지만 그냥 한 80%? 아니 90%? 그냥 짜집기입니다.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내면은 다 줍니다. 일본의 학부 같은 경우에는요, 졸업 시즌 되면은 학교 안에 논문심사위원회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는 이 논문은 어느 심사위원회에서 할 건가 신청을 해요.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발표하고 질문 받고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통과되면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지도교수는 내 논문을 통과시킬 자격을 하나도 갖지 못해요. 그가 지도교수가 지도를 열심히 해줘가지고 논문 통과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연구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는 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학교에 한 4시쯤 갑니다. 그래서 밤새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아침 되면은 집에 와요.
그런 생활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도교수가 완전 올빼미. 지도교수 밤에 연구하는 스타일이니까 학생들도 그냥 그 따라서 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와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저희 큰애가 이제 그 일본에서 대학을 마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대학 다닐 때는 로봇을 전공했지만 대학원에서는 그 좀 융합을 하고 싶다. 일본에서 보니까 융합이라는 게 굉장히 좀 그 앞으로 전망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융합을 하기로 해서 이제 서울대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서울대 들어와서 이제 융합대학원을 다니게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대 융합대학원을 알린 가장 큰 공헌자는 안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면은 가더라도 융합대학원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융합대학원장으로 오면서 이제 좀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얘가 그 서울대 대학원 와가지고 1년, 그러니까 1년이 아니라 처음 3월 달에 와서 입학하고 나서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다시 일본으로 공부하러 다시 갈 것인가. 왜 그 고민을 했느냐 하면은, 얘 그 고민은 그 간추려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교수를 만날 수가 없다. 교수. 일본에서 연구하면서 계속 교수하고 학생이라는 사이는 같이 밀접하게 같이 연구하는 파트너로서의 그런 느낌을 일본에서 가졌었는데 한국 대학에 와 보니까 교수는 그냥 수업하고 가고 그냥 그 교수하고 어떤 뭐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 두 번째 그 좀 불만인 거 뭐냐면은 휴강이 너무 많대요. 서울대 교수쯤 되면은 굉장히 바쁩니다, 사회적으로. 무슨 사회에 직책들도 많이 맡고 그래가지고 뭐 바쁘고 그런데 얘네 교수가 또 뭐 바빴던 모양이에요. 뭐 하고 그러니까 뭐 그 세 번째는 그 휴강했다고 좋아하는 학생들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대화를 보니까 그냥 뭐 연예인 얘기하고 하고 뭐 허접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제 이왕 들어왔으니까 얘도 이제 서서히 이제 한국 대학원에 이제 그 대학에 적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적응을 해 나가는데 세미나 시간에 세미나 때 어떤 세미나 주제를 줘가지고 다음 시간까지 뭐 준비를 해오라고 해가지고 세미나를 줬는데 다음 시간에 가보니까 교수가 이제 뭐 준비한 것들 얘기하라 그래서 했는데 얘는 일본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졸업 연구를 그 논문을 연구를 해가지고 3학년 때부터는 세미나가 많습니다. 세미나 많으니까 세미나 이제 주제가 주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맡은 그 발표할 학생들은 일단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세미나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먼저 그 주제에 관련된 논문을 찾습니다. 도서관에서 논문 찾아가지고 그 논문에 보게 되면은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또 참고 문헌이 또 나와요. 그 참고 문헌을 찾아보고 거기서 또 해서 또 찾아보고 해가지고 그 관련된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을 자료를 이렇게 서베이를 쭉 해서 이제 그거를 놓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연구의 시작이 이제 되는 건데 얘도 당연히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갔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갔더니만 이제 자기는 그렇게 왔는데 서울대 졸업하고 이제 온 애들, 그 카이스트 졸업하고 온 애들, 이제 이런 학생들을 보니까 가져온 게 이제 네이버에서 카피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얘가 하는 얘기가 일본 대학하고 한국 대학하고 차이점은 논문하고 네이버 수준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이제 얘기가 빗나갔는데, 자, 그러면 이제 4학년 때 한 대학에 한 명씩 들어가려고, 그 연구실에 한 명씩 들어가려고 그러게 되면은 교수가 굉장히 연구실이 이렇게 많아야 되잖아야 되는데, 일본의 그 웬만한 대학들, 지금 동경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 한 명당 학생 비율이 1대 2.5대 1입니다. 1대 2.5대 1. 1대 2.5대 1이면은 대학 그 1학년 학과 정원보다도 교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일본 나름대로 어떤 그 좀 특징된 그런 그 내용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는 그 국가 연구소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은 국가 연구소들이 다 대학에 들어와 있어요. 그 대학 교수들이 국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연구 시설이 필요하면은 대학에다가 다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자체가 국가 연구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그 4학년 때 연구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졸업을 못하냐면은 미졸업률, 그러니까 졸업을 제때 못하는 학생들이 한 10%에서 15% 정도 나옵니다. 명문대학 학생들이. 연구 못해서 이제 졸업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4학년 학생들은 취업 공부하느라고 학교는 뒷전이고
뭐 아니면 그 학점 몇 학점 남겨두고 그냥 취업 공부하잖아요. 일본은 대학 4학년 때 연구실에서 먹고 자고 뭐 연구에 매몰되지 않으면은 졸업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 큰 차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교통신호 시스템 연구실에서 교통신호 시스템하고 그 대학원, 그 연구실에서 대학원 때는 철도교통신호 시스템을 해가지고 학위를 받아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금 서울대에서 교통공학 전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일본 대학 출신들이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취업이 잘 됩니다. 취업 잘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대학 졸업한 학생들 보고 전공이 뭐냐 그러게 되면은 여기를 얘기합니다. 도시공학 전공했다, 아니, 건축공학 전공했다, 기계공학 전공했다, 뭐 경제학 전공했다, 경영학과 전공했다. 이건데 이건 전공이 아니라 이건 학과예요. 전공은 적어도 뭐 교통공학을 전공했다 그러든가 아니면은 뭐 교통 신호 시스템을 전공했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경제학을 공부한 학생이 그저께 학원 찾아와가지고 방학이라고 해서 찾아와가지고 너 전공 뭐 정했냐 그랬더니만 식품 마케팅을 식품 마케팅으로 해서 식품 마케팅 연구실로 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게 전공입니다. 이런 우리나라 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나중에 직장 취업하려고 그러게 되면은 뭐 어느 대학 나왔다. 학점이 몇 학점이다. 뭐 토익 점수 몇 점이다. 뭐 토플 점수 몇 점이다. 뭐 어학연수 뭐 갔다 왔다.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 대학 나온 학생들은 자기 무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본 대학하고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일본이 기초적인 교육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때문에 일본이 침체기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그냥 기초 연구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 시대가 온다. 그러게 되면 스마트폰에 대한 기술 연구를 일본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거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폰 정작 만들어서 팔라 그러니까 벌써 마케팅은 아무 기술도 없는 애플이 기술도 사와가지고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갤럭시가 해가지고 파는 거죠. 일본이 열심히 기술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본이 먹혔던 것이 일본은 유명한 중에서 몇 가지만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복사기 제록스. 이 제록스 하나 만들어서 제록스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제록스가 한 20여 년을 세계를 제패했단 말이죠.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거, 소니가 연구하고 해가지고 워크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소니가 세계를 거의 30년 가까이를 지배를 했단 말이죠. 세계인들이 전부 다 그 소니 워크맨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근데 지금은 만들어 놓고 나면은 새 제품이 나오고 그러니까 시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일본은 그냥 뭐 하면은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자성론이 이제 일본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하튼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학부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니까 공부하기에는 가장 최적화된 그러한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질감 적은 유학생활 이거 제가 다 해가지고 프린트 다 해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거 프린트 다 있습니다.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이질감 적은 유학생활이라는데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것 때문에 적어놨는데 미국 가가지고 좀 무시 많이 당했는데 미국 가면 진짜 동양인들 차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는데요.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쳐다보면은 불쾌하고 아주 어떤 묘하게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차별이 대놓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저는 아주 불쾌했던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러는 것 같아요. 지나가다 동남아 사람들 노동자들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하여튼 일본은 그냥 거의 그런 것들이 없고 이제 이질감이 없어가지고 지내기 괜찮고요. 치안 상태도 안전하고 우리가 뉴스에 보면 부모님들이 일본의 혐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걱정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거의 실제 생활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렴한 유학비용 절고 그다음에 손실 왕래
그다음에 졸업 후 진로가 지금 굉장히 지금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일본 유학에 대해서 유학은 크게 나눠서 이제 국비 유학과 사비 유학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유난히 이제 일본은 이제 국비 유학이 강조되는 그런 나라인데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그다음에 국비학 중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문부선 장학생, 일본공대 국비학 장학생이 있고요. 사비유학은 이제 도일 전에 서류 가지고 이제 전형한 그 시험 보는 게 있고 이재유 전형, 일본 유학 시험이라는 이재유 전형을 했었어. 그러니까 사비유학이라고 하면은 이재유 전형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일본 유학, 미국의 SAT 같은 그러한 시험을 보고 그 성적 가지고 일본 대학을 진학하는 겁니다. 그래서 G30는 이제 그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미국으로 유학할 비용의 반으로 일본에 와서 그 영어로 수업을 미국 아이비리그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서 일본어도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가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나온 게 G30인데 지금 그 G30는 제가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게 G30가 지금 실시된 지가 지금 한 3년 됐는데요. 아직까지 그 커리큘럼이라든가 일본 내에서 교육이 제가 계속 관찰을 해보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원래 취지대로 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심사를 엄격해가지고 13개 대학의 일부 학과에만 그걸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수의 문제도 있고 학생 수의 문제도 있고 왜 그러면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유럽 쪽 영어권에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와주기를 바랬었는데 실질적으로 근데 영어권의 학생들이 별로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지금 좀 표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데 갈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인데 일반 전형은 일본 유학 학생들하고 같이 그냥 시험 입시를 봐가지고 대학 입시를 봐서 이제 가는 이제 이런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대학은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으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유학할 때는 국비냐 사비냐 이제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대학 내에서는 국립대학이다 사립대학이라는데, 일본에 이제 그 해마다 연초에 되게 되면은 각종 이제 신문이나 잡지에서 쭉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전국에 어느 고등학교가 어디 입시 성적이 어땠느니 많이 그러면서 이제 랭킹들을 참 굉장히 많이 매기고 그러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평가를 할 때 고등학교에서 우리 고등학교는 국립대학에 몇 명 보냈다. 이게 이제 핵심일 정도로 국립대학이 좀 강하고요.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사립대는 제가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일본에는 대학이 한 740여 개의 4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중에서 지방사립대학은 제가 거의 추천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그쪽으로 유학을 간다 그러게 되면 저는 유학하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고, 지방사립대는 아주 허접한 대학이고요. 사립대학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역사가 있고 아주 정통한 일본 내에서도 인정하는 한 10개 정도의 사립대학만 가야 됩니다. 사립대학은. 그 이에 사립대학은 그냥 우리나라 학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 사립대학도 많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사립대학도 졸업하면은 취직 잘 됩니다, 지금. 그래, 이제 시립대학이라든가 이런 공립대학이 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의 큰 차이는, 국립대학은 1년 등록금이 52만 엔. 그냥 우리가 10대 1로만 그냥 생각해도 되니까 520만 원. 1년에요. 싸죠? 사립대학은 평균 보니까 한 120만 엔 정도. 120만 엔이면 1,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사립대학은 우리나라 등록금보다 조금 비싸고 국립대학은 많이 싼 이런 편이죠. 여러분들이 그 일본 대학을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냥 일본 대학을 설명했더니만 우리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제가 또 열심히 또 한번 이제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대학 수준이라기보다도 일본 내에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동경대학은 교토대는 거의 최상위권 대학이죠. 국립대학 중에서.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대학들이 히토츠바시 대학이라고 있고, 동경공대, 오사카, 나고야, 토호쿠 이런 대학들이 그 밑을 바치고, 그다음에 제가 서성한이라서 그래서 이거 저도 잘 몰랐었는데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츠쿠바, 큐슈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들은 제가 나눠 드렸는데요. 적어도 지금 이런 국립대학과 그다음 사립대학은
게이오 와세다 최강의 사립대학이죠. 그다음에 그 조치 동경이과 기독대학이라고 그 국제기독대학이라고 있는데 이 대학들이 이제 그 밑을 이제 차지하고요. 그다음에 이 대학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동경마치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 동경행진국, 동경행진 뭐 해서 어떤 마치라 그래가지고 메이지 아오야마 가쿠인 리쿄추오 호세이 그까지가 이제 MARCH 앞잡아서 그래 마치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가쿠슈인까지 해가지고 6개 사립대학이 이제 일본의 그 동경에 있는 사립대학으로서는 명문 사립대학으로 이렇게 쳐주는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저 오사카 주위에 있는 그 지역을 칸사이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칸사이에 있는 대학도 도시샤, 칸사이 대학, 리츠메이칸 대학, 칸사이 가쿠인 대학 이 4개 대학이 이제 그 칸사이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인데 이 정도 대학까지가 괜찮은 대학이라고 이제 제가 보는 거죠. 저는 제가 명문대학 보낸다 그러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 대학들을 가야지 된다라는 건데 이 대학들이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는 수능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몇 등급이 있는데 일본은 이제 편차치라고 써가지고 편차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편차치는 이제 정규 분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표준 편차를 얘기하는 이제 편차치를 쓰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 대학까지 가려면은 요거 말고 국립대학의 여기까지 국립대학 따로 말씀드릴게요. 국립대학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게 되면은 편차치로 따져가지고 우리나라 등급으로 따지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3% 이내에 들어야지 들어가는 대학입니다. 일본 대학생의 3%도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여튼 3% 정도 돼야지 들어가는 대학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뭐 여기서 뭐 동홍, 북숭 뭐 써놨지만 하여튼 일본에서는 명문대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립대학은 좀 떨어집니다. 사립대학은 한 요 정도까지가 이제 게이오 와세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문대학이지만 아마 이쪽 국립대학으로 성적을 집어넣게 되면은 한 요 정도나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립대학과 사립대학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이 정도 대학까지 가려고 그러게 되면은 편차치로 보게 되면은 한 5%에서 한 6% 정도 되는 대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명문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본에서는. 이런 대학 정도 되면은 일본에서 내가 칸사이 대학 다닌다 그러게 되면은 칸사이 대학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어느 대학 다니냐 그러면은 이래서 뭐 동국대 다닌다 그러면 동국대 다니는구나 뭐 이런 거 하고 같이 그보다도 연대 다닌다 그러면 연대 다녀 이제 이런 것처럼 칸사이 정도 되면은 칸사이 대학 다녀 이제 이런 정도 급의 대학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대접을 받고 있는 대학들이죠. 일본에서는.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3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재유 시험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유학 시험을 봐야 되고 그다음에 토플 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 따라서 이제 본고사를 보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재유 시험은 일본 유학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재유 전형으로 가기 때문에 이재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재유 시험은 과목이 몇 과목 안 됩니다. 문과는 일본어, 그다음에 수학, 그다음에 종합 과목이라는 사회 과목 이 3과목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유학 시험에서 수학은 단원으로 따지게 되면 한 5단원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과는 일본어, 수학, 그다음에 이과 과목이라고 해서 물리, 화학, 생물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하는 이거를 하면 되겠고, 토플 시험은 토플 점수는 잘하면은 잘할수록 유리하고 뭐 낮으면 낮을수록 뭐 조금 좀 불리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몇 점 이상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오사카 대학 아까 보셨지만 굉장히 명문 대학이죠. 거의 뭐 동경대 버금가는 그런 대학인데 오사카 대학 유학생 입시 요강에 보게 되면은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자격이 토플 같은 경우에 IBT 120점 만점이죠. 120, IBT 35점 이상일 것. 일본 학생들은 토플 영어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토플은 잘하면은 유리합니다. 잘하면 굉장히 유리하고 뭐 못해도 그냥 그렇게 아주 불리하진 않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본고사는 문과 같은 경우는 거의 소논문하고 면접 보고 그다음에 소논문도 안 보는 대학들도 많이 있고요. 소논문은 우리 논술이라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과는 수학이나 이과 과목 면접 보는 대학이 있고 보지 않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유가 가장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토플이고 그다음에 본고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만약에 유학 준비를 하신다 그러게 되면은 저는 꼭 유학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확실히 결심을 하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애는 한국 대학 갈 것이다 아니면은 이거 뭐 지금 상황에서 일본 유학 보내는 게 낫겠다라는 이간 양자 선택을 하시고요. 만약에 양자 선택이 좀 어렵다 그러게 되면은 양자 선택을 해가지고 일본 유학 간다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일본어 공부를 시키면 좋고, 만약에 1학년인데 우리가 1학년인데 지금부터 한국 대학을 뭐 포기하고 일본 유학을 준비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근데 그때 가가지고 또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도 모른다 그러게 되면은 지금 그냥 그 큰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그 조금씩 하면서 그냥 일주일에 뭐 두 번 뭐 이렇게 하면서 일본어를 그냥 조금씩 해두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되면은 어떤 이런 결정을 할 때 뭐 상황을 봐서 일본 유학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다 그러게 되면은 전환하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2 외국어 하나 더 배우는 정도의 느낌으로 일본어를 공부를 이제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그 한국 대학 가는 것도 그렇지만 일본 대학 가기 위해서도 영어 수학은 잘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을 좀 중점적으로 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제 그 일본 유학이 굳어졌다 그러게 되면 그때 이재유 시험과 이제 토플 공부를 병행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어느 대학 갈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 대학의 그 학생들 맞는 입시 준비를 그때 가서 이제 하면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2단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그 명문대학에 왜 학생들이 가기 좋으냐라고 이제 한다 그러게 되면은, 지금 조금 이따가 이제 와서 이제 얘기할 학생이 교토대 다니는 학생인데, 교토대는 일본에서 그 천재들만 가는 대학입니다. 교토대 같은 경우에는 그 교토대 학생이 이제 와서 자기 얘기를 할 건데, 일본에서는 정말 그 0.1% 안에 들어도 합격할까 말까 한 대학이 교토대입니다. 0.1% 들어요. 근데 여기서 분당에서 내신 모의고사 2, 3등급 때 하던 학생이 간단 말이죠. 학교에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학생들의 이점인 거예요. 이게 이점이 뭐냐면은, 일본이 지금 아까 취업률이 95%라고 말씀드렸는데, 95%라는 의미는 일본이 경제가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취업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지금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일할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노동인구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 나오는, 그러니까 대학에서 사회에 진출한 학생들이 매년 1년에 25만 명씩이 부족합니다. 구조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졸업할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취직되는 거죠. 25만 명 부족해서.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일본 정부에서 했었냐면은, 자, 여기서 이제 노동인구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도 노동인구가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노동인구가 부족하다고 해야 되냐면은,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산업과 단순 노동 분야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쪽이나 그쪽에서 이제 단순한 노동력을 우리가 들여오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단순한 노동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 단순한 노동력들은 노인들이 다 커버를 합니다. 젊은 기술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노동인구라고 하는 거, 부족한 노동인구라는 게.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게 되냐면은, 외국의 노동 인력을 이제 들여오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기관들이 우리나라 대학 졸업한 학생들을 일본어 가르쳐 가지고 일본으로 취업 내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년에 만여 명 이상 나갔어요, 그때. 엄청 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이제 인도에서도 많이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고 그랬는데, 자, 이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공부했던 내가 꾸민 프로그래머가 꾸민 학생이, 이제, 나는 일본에 가서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프로그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이제 일본어 공부해서 일본을 갑니다.
일본 가서 이제 취업이 됐어요. 취업이 돼가지고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회의도 많고 뭐 의사소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회사에서도 얘 답답해하고 썼으니까 집에 가라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단순한 입력 작업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뭐 이런 거 하려고 일본 왔느냐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그다음에 언어적인 문제, 그다음에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그 정책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다고 일본에서 실패를 선언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일본에서 내세운 게 뭐냐면은 30만 유학생 유치 전략으로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인력을 들어올 게 아니라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더 일본하고 언어 문제도 없을 거고 문화적인 문제도 뭐 적을 거고 그래서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일본 유학 정책이 문부과학성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교육부에서 그 뭐 청와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일본 총리실로 유학 정책이 바뀌어집니다. 이거 소관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30만 유학생 정책이 펼쳐지면서 캐치프레이즈가 유학에서 취업까지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실에서 이제 그 통산성이라든가 다른 후생성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그 외무성의 또 뭐 여권 문제라든가 이걸 전부 다 관장을 하는 그런 유학 정책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놨는데 유학 정책을 그렇게 바꿔놨는데 또 불구하고 유학생이 안 느는 거예요. 왜 안 느느냐 들여다봤더니만 뭐 허접한 대학 뭐 많이 이런 정책을 써봤자 누가 유학 오겠냐 이거지 일본으로. 적어도 일본의 명문 대학들을 많이 열어놔야지 올 거 아니에요. 한국 학생도 그렇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허접한 대학 이런 정책이 아무리 있다 그러더라도 허접한 대학 유학가라고 저는 안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 다시 이제 그 동경대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명문 대학들의 문호를 굉장히 많이 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와세다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에 유학생들을 한 1,500명 정도 뽑습니다. 굉장히 많이 뽑죠. 그러니까 그 일본의 명문 대학에 들어가기가 유리해졌다라는 이제 구조적인 이제 해법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 다음에 그 일본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일본에 가서만 시험을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재유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서 입시 준비도 할 수 있고 한국에서 시험 봐서 한국에서 이제 그 유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은 과목일수록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과목이 많으면은 이제 또 뭐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이게 좀 장단점이 좀 나오게 되는데 뭐 적게는 한 2과목 공부해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도 있고요. 뭐 마다봤자 5과목 정도 되니까 학생들 부담이 생각보다 이제 적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은 전부 다 유학생끼리 경쟁이니까 유학생 입시입니다. 유학생끼리 경쟁이니까 주로 이제 중국 애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중국 애들하고 경쟁하게 되니까 그래도 좀 우리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인이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일본으로 유학하려고 하는 시험 보려고 하는 학생들은 중국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쪽으로 유학하려고 하는 학생들보다 좀 떨어진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쉽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일본 유학하면은 오늘 오신 분들도 일본 유학하면 굉장히 낯설어 보이지만 그래도 미국이 지금 이거 나온 자료인데 미국이 72,000인데 뭐 쭉 중국도 많은데 일본은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금 이거보다 더 늘었을 겁니다. 지금 미국은 오히려 줄어들고요. 그래서 꽤 일본 유학도 지금 많이 가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유학 비용은 학비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생활비는 한 달에 한 10만 엔 정도면 생활이 가능한데 보통 거의 다 10만 엔 정도면 가능한데요. 동경권에 있을 경우는 어떤 집을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균 한 120만 원 들어가는데 장학금이 많습니다. 일본에서 유학 가는 학생들의 평균 한 50% 이상의 학생들은
이런저런 장학금을 다 받고 다니게 돼요. 그래서 이재유 장학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일본 유학 시험 잘 성적 좋으면은 한 달에 48,000원씩 해가지고 1년간 지급을 해준 장학금인데 우리나라 유학생들, 유학 가는 학생들 중에서 35%가 이 장학금을 받습니다. 1년 동안. 1년 3년 받고. 그 다음에 이게 또 1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더 좋은 학생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일본 대사관 갔더니만 그 얘기를 해가지고 들은 얘기인데, 1년에 48명, 한국에 48명 학생에 대해서는 4년간 이 이재유 장학금을 4년간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학금이 있고, 그다음에 유학생 학비 감면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1학년 때는 해당이 안 되고 2학년 때부터는 국립대학은 50%에서 100% 그 학비를 감면해 줍니다. 아까 뭐 그 52만 행도 다 안 내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립대학은 20%에서 30% 정도 감면을 해주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30% 감면을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다른 기타 장학금들도 지금 많이 있어서 일본 유학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큰 부담은 갖지 않고, 그다음에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3일 정도의 법정으로 정해진 그런 아르바이트 정도만 한다 그러게 되면은 보통 학생들이 다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 달에 한 30, 40만 원 정도의 아르바이트로 해서 수입을 얻게 돼서 저는 이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나라 대학 다니는 것보다도 일본 대학 다니는 게 결코 그렇게 뭐 비싸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공지사항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 일본의 뭐 여러 좀 특화된 학과들도 많이 있지만 일본의 바이오를 주목합니다. 일본의 바이오하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천양지차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이오는 진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투자를 계속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단기적 성과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약대 중에서도 약사가 되려고 그러는 약과가 아니라 바이오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하는 생명과학을 하는 약학과에 우리나라 학생들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일본의 약대반을 아마 일본 쪽하고 지금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올 겨울방학부터 이제 약대반을 만들어가지고 일본 약대 중심으로 해서 한 2년 체계적으로 준비시키면은 저는 충분히 일본 약대에 좋은 약대 얘기하는 거죠. 충분히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제 설명도 길어졌네요. 그래서 근데 어떤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제 설명을 마치고 혹시 끝나고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